주택을 구입하시기를 희망하는 무주택자에게는 2019년은 행운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행운의 해. 직방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더 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입니다. 큰일 났어요. 왜요? 세상에 부동산 폭락설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저희가 예. 꼼꼼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 좀 떨어지는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최근에 신문이나 방송 등을 보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과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내리고 있다는 맞는데 이게 이제 하락설이라고 그러면은 계속 내려야 하락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19년 내내 이런 추세가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네.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조금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락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뭘까요? 일단은 뭐 주요 단지들의 네네. 대장 아파트들이라고 보통 표현하시는 그런 아파트들 가격들이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 자체도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실제로 거래 물건이 조금만 나오면 금방 소화가 됐을 텐데 지금은 소화도 잘 안 되고 이게 이제 이러다가 정말 가격들이 크게 내려가는 거 아닌가 네네. 하는 이제 이런 우려와 또 일각에서는 기대에 섞인 그런 심리를 이제 보이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네. 이게 지속적으로 하락으로 이어지려고 하면은 네네. 아마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네. 뭐 이런 것들도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정부에서 워낙 강력하게 정부 규제 정책을 좀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권 내내 규제 정책을 하다 보면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인 한번 하나씩 하나씩 좀 따져볼까요?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입주 물량 얘기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2019년도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많죠. 어떤 아파트들이 좀 입주를 하고 있나요? 일단은 뭐 서울에는 빈 땅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시던 헬리오시티 거의 만 세대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단지가 2019년 들어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인 가족으로 하게 되면 4만 명입니다. 4만 명. 웬만한 그 야. 작은 도시 인구가 네. 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는 거죠. 그럼 송파구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일단은 송파구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고 네. 송파구 인접하고 있는 강동구, 강동구. 이 지역에서도 지금 계속 새로운 물량들이 이제 나올 예정으로 있죠. 보면은. 또 강동구도 대기하고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송파구,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일단 네. 전세는 많이 빠지겠네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건은 매매가까지 빠지느냐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아서 매매가나 전세가가 빠진 사례가 좀 있었나요? 일단은 서울의 경우에는 전세가가 빠진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네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2007년이던가요? 네네. 그때 이제 잠실 1, 2, 3, 4단지가 이제 맞습니다. 입주를 하면서 음. 이제 엄청난 물량이 쏟아졌었죠. 예. 30평대 잠실 네. 새 아파트가 전세 가격이 1억 8천. 맞습니다. 이 정도였었어요. 근데 2년 후에는 두 배를 뛰었죠, 전세 가격이. 2년이요? 예. 그러면 결국은 전세가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네. 한 번 갈아탄 다음에는 바로 그렇죠. 정상가로 올라갔다. 예, 정상가로 올라갔다. 아, 그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음. 지금 송파구의 헬리오시티의 영향은 아마 한 2년 정도, 네네. 2021년을 전후하면 초반 되면은 어느 정도 사그러들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기대 섞인 네네. 이제 기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어떤 분들께서는 아니다. 그거는 1, 2, 3, 4단지 한꺼번에 들어와서 끝났는데 지금 송파, 강동, 강남 그렇죠. 이쪽에는 계속 입주할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펀치가 한 방 맞으면 금방 일어날 수 있는데 네네. 일어날 만 하면 또 때려주고 일어날 만 하면 또 치고 이러다 보면 전세 가격은 계속 약세를 보이지 않겠는가. 네네. 그러면 결국 전세가가 약세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주택 가격의 하락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하지만 어디까지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강남 쪽이기 때문에 자기의 예상치보다 내렸다 싶으면 새로운 매매 수요가 등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 하락은 지속되더라도 매매 가격 하락은 단기적으로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송파구뿐만이 아니라 강남구나 강동구도 좀 대기 물량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강남구엔 또 어떤 물량이 있을까요? 강남구에는 현재 그 개포동의 레미안 블래스터지가 지금 2월부터 지금 네. 입주 예정으로 있죠. 강남구부터 시작해서 송파구 그리고 또 강동구가 또 올 하반기 때부터 또 연이어서 입주를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강남 4구라고 부르죠. 강남, 서초, 송파, 강동까지 4개 예. 구에서 1년에 보통 적정 물량을 네네. 한 10,000가구 정도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2019년에만 거의 한
5,000세대 네. 정도가 공급이 되니까 네. 보통 적정한 물량의 한 50%더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외부에서 이 지역까지 새로 유입이 되는지 여부가 그렇죠. 아마 매매가나 전세가를 판단할 네.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될 텐데 예. 일단은 매매가보다는 전세가 하락은 예상하시는 거죠? 그렇죠. 전세가는 잔금을 치르셔야 되는 집주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전세 세입자를 받고 싶어 하니까 1, 2천만 원씩이라도 내려서 거래 가격을 조정해서라도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시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들이 이제 2019년, 2020년까지 계속 지속이 된다 싶으면 이제 전세 가격은 상당 부분 안정화될 것이다. 네. 근데 과연 이것이 매매 가격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는 것들이 최준영 박사님의 의견이신 것 같고요. 하지만 전세가는 분명히 안정화될 것이다. 좀 저렴해질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 이번에도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예상했던 가격보다 5천만 원 정도씩은 충분히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단 전세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일단 집이라도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구경하시는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매매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금리 인상 부분인데요. 지금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더 높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금리도 곧 올라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금리가 뭐죠, 근데? 금리가요. 네. 저희가 대출을 받게 되면은 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값이죠. 돈을 빌리는 값이죠. 돈을 빌리는 값은 항상 변합니다. 한 20년쯤 전에는 한 15%씩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 원을 빌리면 내가 1년에 이자만 1,500만 원.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 금액이었죠. 웬만한 사람 연봉이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대출을 받는다는 게 몹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지금 몇 프로죠? 지금 기준금리가 1.75%고요. 예. 보통 은행에서 한 3.5%, 3%? 3.5% 예, 정도, 3%대. 예, 예, 3%대입니다 그렇죠. 생각하면 15%에 비교해 보면 거의 5분의 1이네요. 5분의 1 수준이죠. 와. 그럼 3%를 잡으면 1억을 대출 받으면 300만 원. 그러네요.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내면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다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대출을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네네. 이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큰 돈을 대출받아서 주택을 구입하셨죠. 근데 이제 만약에 금리가 다시 5%, 6% 이렇게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2배씩 되는 거죠. 네네. 예.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죠. 네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라는 걸 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은행들은 이제 대출을 해줄 때 이익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가산금리라는 걸 붙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가 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리가 되는 거죠. 그럼 최근에 기준금리가 언제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네. 2018년 11월 30일 기사인데요. 한국은행이 30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0.25%포인트라고 그러면 별로 안 크게 느껴지죠. 근데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가면 보통 시중금리는 한 0.5%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는 영향이 크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많은 분들이 버티기 힘들고 네.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이 빚잔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공산이 큽니다.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과연 금리가 그렇게 급하게 많이 오를까? 네네. 라는 거겠죠. 음. 금리가 조금씩 올라줄 경우에는 다들 적응하게 됩니다. 음. 실제로 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조금 지나치게 확대해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대출 규제. 실제로 이제 내가 대출 받을 자격이 돼도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은 어렵고 하락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택 구입을 하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것들은 일단 갚아놓고 네. 예, 그 다음에 정책 변화를 지켜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네. 주택 집값을 내리려는 각종 부동산 정책이 네. 13번에 걸쳐서 13번씩이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종부세라고 보통 부르는 종합부동산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비싼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 같으면 임대소득, 내가 집을 빌려주고 거기서 받는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되던 분들도 이제는 임대소득을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난 직장인인데 내가 거기다가 임대소득이 좀 있어. 그러면 두 개를 따로따로 이제 분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합산해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되죠. 합산하게 되면은 내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제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즉 집을 가지시는 분들이 금전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되는 그런 부담이 올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네. 거래량을 급감시키는데 작용을 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급감을 시키는데 이제 작용을 했고요. 네네. 실제로 아직은 그렇다고 뭐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나 집을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영향 때문인 거죠. 예,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양도세라는 거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과거보다 세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가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그 내야 되는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 보유 공제도 비율이 많이 축소됐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집을 팔아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난 이 정도 금액은 좀 더 기다려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많이 이제 보유 비용을 늘리긴 했지만 이것이 과연 바로 이제 거래 물량 증가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보유세가 부담이 되면 그때 팔지 말지를 결정하겠네요. 네, 그럼 첫 재산세가 7월에 나오죠. 7월 달에 나오죠. 그럼 7월 달까지 일단 대기하고 있는 수요가 좀 많겠네요. 네, 7월 달에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네. 그때서부터 이제 판단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7월에 저희가 다시 한번 중계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부동산 폭락론이 나온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네. 거래량이 급감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실제 거래량이 급감했는지 네. 한번 직방 앱을 통해서 그렇죠. 확인 한번 해보시죠. 일단 서울시를 한번 볼게요. 서울시에 한번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직방 앱을 통해서 보시면요. 네, 전체 매매 전월세가 있는데 일단 매매만 먼저 보겠습니다. 예, 밑에 위에는 시세 상승이고요. 막대 밑에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인데요. 2019년 있나요? 네, 지금 3년치를 보게 되니까요. 예. 2019년도에는 지금 거의 없네요. 2019년 하반기부터는 거의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에요. 1년으로 좀 기간을 축소해 보면요. 네. 확실히 2018년도 상반기랑 비교했을 때 거의 거래량이 없어요. 없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다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다들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주택 구입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주택시세 하락의 징후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일단 상승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많이 약해졌다. 네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에 대해서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네, 오늘 부동산 폭락론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팩트를 점검해 봤는데요. 일단 그럼 저희가 한 줄씩 요약을 할 텐데 네. 먼저 일단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주택자, 네. 주택을 구입하시기를 희망하는 무주택자에게는 2019년은 행운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행운의 해. 네. 네. 많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꼭 청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의 가격을 항상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1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주택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냥 보유하실 분들은 계속 계시는 게 제일 낫겠지만 집을 뭔가 이사를 하시거나 내가 다른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시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집을 먼저 팔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팁을 보태면요. 일단 혹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일단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사갈 집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꼭 대출 여부를 확인하셔라.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다주택자. 네. 예, 참 여러 가지 상황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가격 급등 시에 갭 투자 등을 통해서 이제 그 다주택 대열에 합류하신 분들께서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계속 보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 2019년뿐만 아니고 2020년, 2021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한번 내가 이걸 계속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고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각 지역별로 또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어느 것부터 먼저 내가 매물을 처분할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굉장히 좋은 알짜 팁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은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좋아서. 그러셔야 될 텐데. 사실 부동산은 매우 어렵습니다. 보면 네. 사실 용어도 많고요, 복잡하고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제일 비싸게 사는 물건이 집이에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챕터뷰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